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저는 통영의 작은 민박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치 430년 전 그날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헤이즈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해양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죠.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0년 전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케임브리지의 오래된 도서관, 먼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머리가 희끗한 제 지도 교수님이신 윌리엄 로버츠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케임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차 한잔 할까? 교수님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얼그레이 티를 따라주셨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교수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넬슨보다 200년이나 앞서 더 완벽한 해전을 치른 제독이 있다는 걸 아나? 저는 깜짝 놀라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유럽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광스러운 해군사만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죠. 영국 해군의 우수성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젊은 학자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제가 의심스럽게 말하자 교수님은 책장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1906년에 출간된 호머 헐버트의 한국사였습니다. 여기 보게. 1592년 한산도 해전.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침시키고 단 한 척의 아군 함선도 잃지 않았다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넬슨 제독조차 트라팔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본인은 전사했고 함선 손실도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 남아 한산 대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영어로 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몇 안 되는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깃진이라는 진법의 정교함, 판옥선이라는 전함의 우수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좁은 자갈길을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서구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도서관 사서분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 사서분이 농담처럼 말했죠. 헤이즈 양, 갑자기 동양사로 전공을 바꾸시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놓친 반쪽의 역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1920년대 영국 해군 제독이었던 조지 발라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넬슨과 같은 인물이라 평가했고 한산 대첩을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승리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해군 제독이 이런 평가를 했다니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급기야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문으로 자료를 읽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킹스 칼리지에서 유학 중인 김민정 씨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민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시려고 한국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국분이 우리 역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런던의 어두운 도서관에서 한글 자모를 익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처음엔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던 한글이 점차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서까지 전해주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이순신 장군도 한글로 일기를 쓰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한글 쓰기 연습을 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대장금을 봤는데 음식 이름도 모르겠고 사극 언어도 어려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런던의 쌀쌀한 날씨에 뜨거운 김치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정이 든다고 해요. 같이 드셔보세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매운맛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국의 밍밍한 음식에 익숙했던 제게 한국 음식의 깊고 복잡한 맛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런 음식을 드셨을까요? 제가 물으니 민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장군님이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드셨다고 나와요. 때로는 굶기도 하셨고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역사를 보면 장교와 수병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이순신은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했다니. 6개월 후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난중일기의 한 구절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진년 7월 8일 맑음 새벽에 출발하여.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430년 전 누군가가 쓴 글을 제가 읽고 있다니.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의 친필을. 어느 날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에 직접 가서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책으로만 읽던 그 바다를, 그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안정된 연구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국제해양사학회에서 한국해군사관학교의 박준영 교수님이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임진왜란 해전사를 설명했는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영국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박 교수님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영국에도 이순신 연구자가 있다니. 한국에 오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는 2년 전 가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먼저 놀랐습니다. 런던 히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가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이순신 연구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직원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습니다. 동시에 산과 강이 도시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평평한 지형에 익숙했던 제게 서울의 풍경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를 시작한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관악산 기슭의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장각 열람실에 들어서자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담당 사서분께서 친절하게 자료 이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한국 고문서를 연구하신다니 대단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진왜란 관련 고문서들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장갑을 낀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백 년 된 종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문서들. 첫 번째로 펼친 것은 이순신 장군의 장계였습니다. 통제사 이순신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신중함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전투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적선의 수, 아군의 배치, 전투 경과, 전과와 손실까지.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대학의 학식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니. 김치와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영국 대학의 감자튀김과 소시지가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교환학생이세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러 온 영국 연구자예요. 그 학생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박, 외국분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 후로 그 학생은 제게 캠퍼스를 안내해주고 맛있는 식당도 소개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저는 매일 감동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저는 한국의 IT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모든 고문서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언제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도서관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IT 기술이 접목된 연구 환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폰으로도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죠. 한국의 와이파이 환경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박준영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로 찾아갔을 때 진해의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은 제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해전사 관련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의 모형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해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책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바다에 나가봐야 해요. 교수님의 주선으로 저는 해군 훈련함에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진해 군항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군함이었는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제 출항합니다. 구령과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에 서서 바람을 맞으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바다를 430년 전 이순신이 지켜냈구나. 거제도 앞바다를 지나 견내량으로 들어섰을 때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수로의 거센 물살이 배를 이리저리 밀어냈습니다. 저는 난간을 꼭 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좁은 수로에서는 대형 함대의 진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은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한 데 있었죠. 직접 경험해보니 왜 이순신이 일본군을 넓은 바다로 유인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함대라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 이르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멀리 보이는 섬들. 이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객진이 펼쳐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십 척의 판옥선이 하계 날개처럼 펼쳐지는 모습, 당황하며 몰려드는 일본 함대, 포성과 함성이 뒤섞인 전투의 현장. 그날 저녁,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으며 박 교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전복, 새우, 조개, 낙지까지 바다의 선물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한국의 해산물은 정말 훌륭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교수님이 웃으며 소주를 따라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런 바다의 은혜를 받으며 싸우셨겠죠.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의 소주는 영국의 진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났죠. 헤이즈 박사님은 넬슨 제독을 연구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더욱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넬슨은 트라팔가에서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단 한 번의 해전도 패하지 않았으니까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뿐만 아니라 판옥선의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서양의 갤리온선보다 200년이나 앞선 설계였죠. 저는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전통과 기술력이 사실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우수한 전함을 만들 수 있었나요? 조선은 500년 동안 축적된 조선 기술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문화가 만든 우수한 목공 기술이 배 만들기에도 적용되었죠. 또한 철의 나라였던 한국은 뛰어난 제철 기술로 강력한 함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해군의 전통과 현대 해군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현재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 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연락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동안
43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상상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날도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배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제가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영국에서 왔어요. 이순신 장군 연구해요라고 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외국 사람이 우리 장군님을 아시다니. 할머니는 김밥을 싸우셨는데 제게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따뜻한 김밥을 받아들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친절이 한국인의 정서구나 싶었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제승당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작전을 구상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바뀌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이 3355 모여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아이들에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한산대첩을 연구하는 영국 학자입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며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이동하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역사교사 김정호입니다. 외국분이 우리 역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카페는 한산도의 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한산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카페라테를 마시며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나 아이돌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거든요. 김 선생님의 표정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대중문화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전달하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으니까요. 아, 그 영화 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극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해보니 실제 역사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더군요. 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역사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라고. 그때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유자차를 서비스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우리 역사를 연구한다니 감사한 마음에 드려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저는 또 한 번 한국인들의 정에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김 선생님과 헤어진 후 저는 혼자 한산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산대첩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구나. 만약 이순신이 패했다면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를 마치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왔는데 불편한 거 없나? 밥은 먹을만해?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갓 잡은 생선구이, 각종 나물, 된장찌개, 김치,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430년 전 그날의 한산도를 보았습니다. 하객진을 펼친 조선 함대와 당황하는 일본군,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순신의 모습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아침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어선들이 하나둘 출항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한산대첩의 전술적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규장각에서 찾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조선 수군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조선의 화포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등 다양한 크기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각각의 용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체계적인 전술 사상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구 중에 만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최 박사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조선은 화약 무기를 일찍부터 발달시켰어요. 고려 말부터 화포를 사용했고 세종대왕 때는 더욱 발전시켰죠. 이순신은 이런 전통 위에서 혁신을 더한 거예요. 유럽도 화약 무기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조선은 과학기술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뛰어났죠. 치국이, 해시계 같은 것들도 다 실생활에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 전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과학사에서는 동양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한국 해군 전쟁사 연구실의 협조를 받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신 기술로 한산 대첩을 재현해보는 것이었죠. 연구실은 서울 근교의 해군 기지 안에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연구실에서 젊은 장교들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한산도 앞바다가 3D로 구현되었습니다. 조선 함대와 일본 함대가 하나하나 배치되었죠. 바람의 방향, 조류의 속도, 각 함선의 성능까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하객진 전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조선 함대가 학의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일본 함대가 중앙으로 돌진하자 양 날개가 포위하듯 감쌌습니다. 포격 개시, 화면에 수많은 포탄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확한 타격률, 피해 정도까지 계산되어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조선 함대의 압승이었습니다. 하객진은 단순히 학의 날개 모양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기반한 진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놀라서 묻자 연구관이 설명했습니다. 화포의 사거리, 판옥선의 선회 반경, 조류의 속도까지 모두 계산에 넣었을 때 하객진은 최적의 공격 진영입니다. 16세기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것이 놀랍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용장이 아니라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것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며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난중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는 늘 병사들을 걱정하고 백성들을 염려했습니다. 오늘 병사 한 명이 병들었다. 약을 구해주었다. 백성들이 굶주린다 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며 저는 이순신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사를 보면 장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으로 병사들을 하인 취급했는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청렴함이었습니다. 전리품을 모두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신은 늘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신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충사를 방문했습니다. 아산까지 가는 길이 멀었지만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KTX를 타고 천안 아산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현충사 가시는군요. 관광객이세요? 네. 영국에서 온 이순신 연구자예요.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 기사님은 완강했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영웅을 연구한다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한국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이순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현충사에 도착하니 웅장한 은행나무가 저를 맞았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는 이순신이 직접 심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래 서서 올려다보니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본전에 들어가 이순신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초상화를 바라보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영국인인 제가 다른 나라의 영웅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영국에 당신의 위대함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현충사 연구원분께서 저를 특별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유물전 시관으로 가는 길에 연구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국분이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유물전 시관에는 이순신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장검, 옥로, 요대 하나하나가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특히 난중일기 진본을 보관한 특별 전시실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난중일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유리 너머로 보이는 난중일기, 이순신의 친필로 쓰인 글자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임진년 7월 8일, 맑음, 단순한 날씨 기록 같지만 그 안에는 나라를 구하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의 펩스 일기나 다른 유명한 일기들과 비교해도 난중일기만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경례를 거닐었습니다. 활터, 연못,
그리고 이순신이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관역,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이순신의 생애와 업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순신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디 안녕하소서. 전장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순신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연구를 계속하며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산대첩이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전략적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을 무너뜨려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이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일본 측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기록에는 패배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마치 성벽과 같았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해전 금지령도 찾았습니다. 한산대첩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런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저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알지만 정화의 대항해는 모릅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은 연구하지만 이순신의 전술은 무시합니다. 발표문을 쓰며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구 학자들에게 이순신의 위대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한국에서의 경험들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친절, 할머니의 김밥, 카페 주인의 유자차, 이런 작은 일화들이 오히려 한국과 이순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아닐까? 발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술적 천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병사를 아끼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큰 호텔 컨퍼런스룸에는 각국의 해양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구 학자들이었고 동양사 전문가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한산도 앞바다의 사진이었습니다. 430년 전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한산대첩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하객진의 과학적 우수성, 판옥선의 기술적 혁신, 그리고 이순신의 리더십. 우리는 트라팔가 해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산대첩과 비교해 보십시오. 넬슨은 전사했지만 이순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함대는 손실이 있었지만 조선 함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영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라팔가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전투입니다. 한산대첩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산대첩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조선을 넘어 중국까지 진출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한산대첩은 동아시아의 트라팔가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편견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서양에만 있다는 오만한 말입니다. 저 역시 한국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산도의 아름다운 풍경, 현충사의 웅장함, 그리고 제가 만난 평범한 한국인들. 이순신을 이해하려면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려면 직접 가서 경험해야 합니다. 책으로만 읽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여러 학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한산대첩에 대해 더 알고 싶네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봐야겠군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프랑스 교수는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동양사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학회가 끝난 후 저는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한산도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멘토이신 로버츠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자베스, 학회 발표가 대단했다고 들었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처음 이순신을 알려주신 것도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네. 이제 자네는 진정한 역사학자가 되었어. 편견 없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전해보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네. 그렇게 시작된 연구센터 설립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동아시아 해양사를? 그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예산 낭비 아닌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장을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산대첩의 전술적 분석, 동서양 해전사의 비교, 그리고 미래 연구의 가능성. 학장님, 우리는 반쪽의 역사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사를 이해하려면 동양의 역사도 연구해야 합니다. 긴 설득 끝에 마침내 승인이 났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동아시아 해양사 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개소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 받은 연분홍색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개소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단순히 동양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고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세계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첫 세미나 주제는 당연히 한산대첩과 이순신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였고 과학자였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리더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 먼저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세요. 언어는 그 나라의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니까요. 연구센터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5명의 연구원과 2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매년 한산대첩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헤이즈 박사는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 편견 없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정.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많은 한국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만났던 박준영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해군 중장이 되어 계셨죠. 헤이즈 박사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규장각 사서분들, 현충사 연구원, 심지어 통영에서 만난 김정호 선생님까지. 헤이즈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앞으로도 이순신 장군과 한국의 위대한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데 헌신하겠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민정 선생님이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은으로 만든 거북선 모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실에 두시라고요. 늘 한국을 기억하시길.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통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온 제 제자 5명이 함께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자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한산도로 가는 배 위에서 저는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견내량입니다. 이순신이 적을 유인해 나온 바로 그 좁은 수로죠. 제자 중 한 명인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73척 중 59척을 격침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일본 측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악몽 같은 날이었겠죠. 한산도에 도착해 제승당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과 변함없는 소나무 숲 그리고 바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낯선 나라의 역사 현장이 아니라 제 영혼의 일부가 된 곳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순신이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며 저는 문득 10년 전 김정호 선생님을 만났던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있을까? 다행히 카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영국에서 오신 그 학자분. 아주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유자차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번엔 제자들도 데려오셨네요. 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제자들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에밀리라는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이어지는구나. 통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제자들을 데리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거북선 모형 앞에서 모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거북선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설도 있어요.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이네요. 제자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들도 한국의 역사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대중서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동방의 트라팔가, 그보다 위대한 승리로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새벽은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한산도의 파도 소리를 떠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는 평온했다. 하지만 곧 이곳은 세계 해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장이 될 운명이었다. 글을 쓰며 저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편견에 갇혀있던 젊은 학자에서 이제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역사학자가 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필 중에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통영시에서 저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한산도의 딸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타임스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책이라고 평했고 가디언은 모든 역사학도가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극찬했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는 긴장됐지만 이순신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이즈 박사님, 왜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처음엔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순신이라는 인물과 한산대첩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동양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넬슨 제독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둘 다 위대한 제독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23전 23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영국인들이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독자는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제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꼭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저 엘리자베스 헤이즈는 오늘도 이순신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는 길이라 믿으니까요. 한산대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작은 나라도 큰 뜻을 품을 수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제 책상 위의 거북선 모형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마치 430년 전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듯이. 이순신이여, 한산도여, 그리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헤이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